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어느 대선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계속된 가운데 여권과 야권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는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면서 그야말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남은 기간 20대 대선에서 주목해야 하는 쟁점과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각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자치분권위 공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홍섭 한남대학교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병로 한밭대학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좋은 인재라면 편 가리지 않고 진영 가리지 않고 지역 가리지 않고 다 쓰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면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왜 가립니까? 좋은 정책, 좋은 인재 다 쓰는 국민 내각,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할 수 있다면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서로 잘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대통합 정부 이재명이 꼭 만들어서 우리나라 확실하게 다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살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기회 부족 때문에 친구와 적이 돼서 싸우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희망 있는 나라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까? 과거로 갈 것인지 미래로 갈 것인지, 정쟁으로 지새오게 될지 민생과 성장의 길로 갈지, 전쟁 위기 때문에 불안하게 될지, 아니면 평화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을지, 분열과 증오로 서로 싸울지, 우리가 통합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질지,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미래를 향해서 성장하는 나라, 국민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는 나라, 청년들도 좌절하지 않고 여성 남성 나눠서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지 않는 나라, 통합된 나라, 평화의 나라, 성장하는 경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온 그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정권은 5년 동안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무려 500조 이상의 돈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어냈습니까? 주 36시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더 치솟았죠. 민주당 정권은 힘없는 서민,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 그들의 편이라고 주장했건만 이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어려운 분들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실책이 아닙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여러분.
두 분의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대 대선 3일 남았습니다. 20대 대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황명선 위원장님 먼저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우리 국민들께서 또 충청권에 우리 이 도민과 시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을 보고 현장에서 검증된 유능한 일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아마 이 중도층의 표심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승리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장동혁 위원장님. 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5년을 기다려온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고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무능과 위선과 독선과 부정부패를 끊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윤석열을 불러냈고 또 그런 정권 교체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이 내린 단일화라는 준엄한 명령도 안철수 후보와 이루어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두 분 위원장님의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이 두 분 교수님께는 자, 20대 대선이 가지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홍섭 교수님. 보통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선거는 심판적 투표 성향을 보인다고 얘기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제 주변만 보더라도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보다 능동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남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이나 우리 경제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 과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대통령 어떤 분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 특히 우리가 저출산 노령 사회로 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런 분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유병도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그동안의 대선과는 다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공통적인 것은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이든 얼마나 잘하는지 이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심판을 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요. 그는 역대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라고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위기가 초래되는 데에 어떤 이 정부가 역할을 했는가 하는 평가의 역할도 함께 있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사실 촛불 민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서부터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고 그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명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는 정말 저도 굉장히 감동받은 그런
선언이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실천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선거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영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구도가 이거를 그 유권자들을 볼모로 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 세력 간의 그 정쟁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또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구도가 조금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후보들도 과거에는 호남 후보, 영남 후보 이런 식으로 후보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후보도 자꾸 이제 수도권에서 일한 경기도 지사를 한 후보라든지, 또 지방색이 좀 옅은 중앙에서 활동한 후보,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구도가 조금 옅어졌다,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선거 직전 여권,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3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었고요. 또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평가가 없는데요. 우리 네 분, 이 후보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황명선 위원장님. 그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다음날 새벽에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정말 가짜 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TV 토론회를 하고 새벽에 둘이 만나고, 두 분이 만나고, 그리고 아침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나 공개적 장소에서 서로 정책적 내용을 갖고 서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TV 토론회하고 새벽에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것은 밀실야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정말 가짜 뉴스가 아닌가. 그러나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정치 세력에 대한 교체에 대한 그 요구들이 많은데, 바로 이러한 연출된 이런 그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이런 그 단일화, 이런 거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혐오하는 것이죠.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사회적, 그다음에 국가적, 국민적 합의가 이르는 그런, 저는 그 후보 단일화 여야라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동혁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단일화는 저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이 단일화를 이루면 된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흩어졌던 지지율,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없다면 그럼 국민들이 나서서 민심을 모으면 되지 않느냐. 국민 단일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힘들이 합쳐지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둘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일화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도록 밀어줬던 그 국민들의 힘, 국민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열망이 저는 끝까지 투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통합이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이다.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 단일화의 가장 큰 대의 명분, 그것은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의 큰 의미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음으로써
당선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두 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금홍섭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이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이번 단일화 관련해서 물론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단일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 정치인 안철수 씨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11년 동안 5번이나 철수하는 진기록을 세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참 새롭게 보였던 그런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기왕에 단일화하면 좀 일찍 하지 사정선거 하루 전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고 특히 재국민 투표인 수가 220만 명이더라고요. 물론 그들 중에 투표율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십만 명 정도가 아마 투표를 했을 텐데 그분들은 뭐가 돼요? 그분들의 투표권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데 단일화 효과를 노리고 한다 하더라도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당제의 폐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호응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호응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명분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전선거 하루 전에 이렇게 단일화를 급작스럽게 하면 뭐 예전에 2002년도에 정몽준 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역풍도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그제 오늘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나 또 언론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단일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역풍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병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일화는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등장할 때부터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국민적 여론 여망을 갖고 출발을 했고 그동안 뭐 구체적인 정책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기반 경제를 좀 외쳤고 또 정의와 상식 또는 뭐 국방, 안보 이런 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역이 좀 다른 영역에서 조금 다른 정책은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단일화의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권 교체 여론이 한 52%에서 55% 정도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하고 그 단일화 요구의 지지율하고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물려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그런 정권 교체의 여망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어쨌든 양 후보 사이에 껴서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안철수 후보한테 갖다가 하여튼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간극의 차이율만큼 한 8%, 9% 이 부분이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합당이라고 하는 절차까지 거치면서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에 많이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는 아주 쟁점이 되는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선거 최종 투표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네 분께 공통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는 선거를 누가 더 절실하게 우리 도민과 시민들, 국민들한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 위기, 코로나 2년 이상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실력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사람, 시간이 마지막 가면 갈수록 아마 중도층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동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 네. 장동혁 위원장님. 저도 같습니다만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바꾸어낼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후보인가. 근데 한다면 한다. 근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유능하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분야에서 유능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오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을 지켜보셨고, 왜 바꿔야 되고 무엇을 바꾸고 누가 바꿀지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내가 뭐 한다고 했더니 진짜 뭐 하는 줄 알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말을 계속 바꾸어 왔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그것들이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홍석 교수님. 전 두 가지 변수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대 투표율 좀 되게 눈여겨보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20대 투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때부터 20대 투표율이 오히려 30대, 40대보다 높게 나왔어요. 또 특히 20대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도 월등히 높게 이렇게 나오는 현상. 저는 이번에도 20대들, 특히 청년 정책이 예전에는 없던 정책인데 이번에는 공이 여야 후보들 그리고 정당에서 내세우는 청년 정책의 양이나 또 내용의 질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20대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또 투표장으로 유인하느냐에 따라서 양당 후보 입장에서 서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낸다면 그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체 투표율일 것 같아요. 이 투표율은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지금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우리 유권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그제 했던 사전 투표율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대선 투표율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 지지층을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아까 두 분은 진정성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도 않는 두루뭉실한 그런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에 잡히는 공약들 위주로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유인하는 게 가장 막판에 투표 전략 중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병로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미 이제 정책 공약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양대 진영 간 결집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이제 상당히 적은 옅은 층의 부동층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확산이 돼서 노약자층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면 아마 양 후보 간의 투표율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남아있는 영향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본 세대들도 있지만 겪어본 세대는 세대 나름대로 굉장히 위협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안 겪어본 젊은 청년 세대들도 전쟁이라는 게 저런 거다. 정말 막연하게만 생각했다가 이번에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서 전장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을 갖게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국가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대로는 청년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하는 게 지지층의 결집된 세력들을 투표장을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당락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네. 자, 두 분 위원장님께 한 가지 쟁점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후보 단일화 이후 제기된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정치 교체와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이 선거 막판 새로운 선거의 쟁점으로 화두로 제기되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정치 교체이냐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두 분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황명선 위원장님. 네. 그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술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가서 촛불을 들고 새롭게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죠. 5년 만에 그 세력들이 다시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지라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싫으니까 그냥 정권 교체.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다시 5년 동안에 과거에 국정 농단했던 그 세력한테 정권 교체라는 이 프레임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변하지 않는 국회 그리고 그 다선 중심의 국회, 계보 정치 그리고 막말하는 이 정치 이 혐오스러운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치의 영역이 모든 국가의 가장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의 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다선 금지, 연임 금지,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그리고 다당제까지 얼마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게도 새벽에 그렇게 후보단이라 매실 야반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했거든요. 다당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정치의 교체라고 볼 수가 있죠. 국민들은 여의도 정치가 우리 내 삶을 위한 그런 정치의 세력으로 아주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희망하고요. 이번 대선에서 남은 3일 동안 여러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보면서 시민들의 눈을 보면서 해왔던 다양한 청년 정책, 그다음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성남의료원, 돈이 없어도 가난하도 몸이 불편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이런 실적과 경험, 95%, 97%의 국민들의 신뢰받는 약속.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치 세력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동혁 위원장님, 정치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정치 교체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꾸 촛불혁명을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교체해달라는 지상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정부는 그런 거에서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다당제 말씀하시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결국 위성정당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결국은 저버렸고요. 또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당규까지 개정해 가면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새로운 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금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 속에서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만큼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 플러스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할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정치 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국민들의 지지도 금방 저는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단순한 단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열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대선 끝난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교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반드시 이번에는 정치 교체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박빙의 승부가 계속된 만큼 이 중도 확장 경쟁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통적인 지역 투표, 세대 투표도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 중도 확장 경쟁이 이 호남과 영남 그리고 충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짧게 의견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말씀 많이 유병민 계획을 하고 교수님 계시던데. 먼저 네. 세대 투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지역 구도는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내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투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지역 구도가 좀 완화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이것을 주도하는 거를 젊은 청년 세대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기성 정치인이나 노령 세대가 만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이 새로운 정치 문화의 장을 만들어가면 이게 지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당대표로까지 만들어가면서 뭔가 청년들을 끌어안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 근처도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시동을 걸고 있고 그래서 그 중도의 확장, 특히 청년 MZ 세대와 여성들에 관한 그런 중도 확장 전략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빨리 잘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구몽석 교수님. 저는 좀 달리 보는 시각인데요. 뭐 중도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또 그 중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중도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요. 너무 자신감이 넘쳤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와 관련된 노력, 과정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중도 확장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혁 등 그동안 그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주민의 참여 또 기득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보면 뭐 홍준표 후보 그리고 예전에 유승민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도 이번에 받아들였잖아요.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뭐 지지 세력도 대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노력 이런 중도 확장 노력을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충청권의 대선 이슈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각 캠프가 각 정당에서 중점을 두고 제안했던 이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우리 황명선 위원장님. 네, 앞서 아까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동영 위원장님께서 결국 통합적으로 보면 정치 교체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대선이 서로의 각 진영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 교체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메가시티 완성이라고 봐집니다.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인프라 이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대한민국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이라는 이 핵심이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 네 분의 시도지사가 함께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균형 발전 정책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그런 가치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는 아주 그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왔던 시장 그리고 도지사를 해왔기 때문에요. 이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지를 갖고 있다. 메가시티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각각의 충남, 대전 그리고 세종 각각의 그 지역에 중요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또 크게 공통된 분모들이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그동안에 지방 공공기관 이전에 저희들이 충남과 대전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보완이 돼서 정말 충청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또 서명도 하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시즌2가 지금 곧 진행될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충남과 그리고 대전 그동안 시즌2와 관련돼서 시즌1 때 못했던 이런 차별된 그런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우리 후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충청권의 주요한 이슈일 텐데요. 이 부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세종에는 뭐니 해도 우리 행정 수도를 명문화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설치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명문화를 할 수 있는 법제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후보의 공약이고 그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왔던 한결같은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과거에 이 위원 소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저희들의 의지니까 이번에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그리고 세종 우리 충청권 우리 도민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재명을 선택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장, 국민의힘의 중점 공약은 무엇인가요? 국민의힘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사실은 방사청이냐 항공우주청이냐 몇 개의 것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대전, 세종, 충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여러 공약들이 있고 그중에 대전을 4차 산업 특별도시로 만든다든지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신중원 산업벨트를 만든다든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종을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공약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서 대전, 세종, 충청권의 광역 철도망이나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를 그거에 맞춰서 확충하겠다는 것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눈에 띄는 것이 그것으로 위해서 재정의 날개를 더 하나 달기 위해서 지방은행을 하나 설립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공약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 전체를 놓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약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다 만족스러운 공약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다만 어떤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양당을 통틀어서 그래도 대전 충청 지역을 위해서 이런 공약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면 이번에는 정말 좋은 공약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분이 되든 충청권이 제발 정치력을 모아서 온 힘을 모아서 이 공약들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 어떤 건지는 이미 지금 거리마다 현수막에 다 공약들이 붙어 있고 그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시민들이 숙지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두 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충청권의 대선 공약에는 차별성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교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대선 공약 가운데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실천해야 하는 공약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금홍석 교수님.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지난해 혁신도시로 충남하고 대전이 지정이 됐어요. 솔직히 아까 우리 황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관철시킨 거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수도권의 3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인데, 이번 대선 후보들이 여야 공이 공통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4개 시도 공동 메가시티 추진했던 것처럼 공동으로 이걸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과학도시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도시를 좀 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과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후보님들 제시한 거 보면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어떤 후보님이 제시한 거든 누가 되더라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전에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약만큼은 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또 뭐 재탕했냐 삼탕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그 제2직무실 그리고 국회 분원, 또 다른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중앙의 헌법기구 이런 것도 그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런 공약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이 공약들 또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권 주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독려할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병노 교수님. 예, 뭐 우리 충청권이 함께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넷이 다 뭐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충청권의 중요한 대표적인 공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자질구레한 공약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청권을 전체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키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여야가 거의 1번 공약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메가시티 공약은 지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제 공동으로 제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뿌리는 이명박 정부 때 이 한 500 내지 700만 규모의 경제권을 가져야 자족 기능이 있다 해서 광역 경제권 사업이라는 걸로 제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그 공약을 만들 때 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광역벨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대전은 중해운 가속기 이런 핵심 연구 장비를 집어넣고 여기에 거점 지구를 두고 청주에 오송에다가 기능지구, 세종에 기능지구, 천안에 기능지구를 두어서 이 벨트를 통해서 충청권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정말 그 하나의 큰 거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과 경쟁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핫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말고 우리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를 만들 때 합심했듯이 이 메가시티를 만드는 부분에 합심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치보다는 정책을 살려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충청권의 표심에 대해서 좀 전망 의견을 두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충청과 이 제주의 표심이 대선 결과와 일치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역사적인 충청권의 표심이 대선 결과와 일치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해마다 제주와 충청권의 표심을 이기는 곳이 항상 대선의 승자였죠. 그만큼 우리 충청권의 이 그 대선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과거랑 똑같은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뭐 한 번씩 틀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제주나 충청권의 지지도가 다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우리 충청권의 표심이 결국은 유능한 일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도자, 이렇게 검증된 그런 지도자, 뭐 이렇게 전 선택할 거라고 저는 봐주고요. 아까 앞서서 우리 충청권의 공약 가운데서 아까 세종시 그리고 메가시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화력발전소 한 30기가 반 정도가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충청남 도민과 인근 충청권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그 미세먼지를 체감하면서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똑같은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의 그 거점 도시로서 충청남도를 또 특화시키고 또 이 그 금강권이 있습니다만은 금강권이 이제는 국가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충청남도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동서 횡단 철도도 필요합니다. 서산 천안 그리고 청주공항 그리고 울진까지 이어지는 이 동서축에 그 열차가 없습니다. 이런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이 환황해권 관광 시대를 또 우리가 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환황해권 시대까지 열 수 있도록 철도 산업도 저희들이 만들어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에 종축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이제는 여기 국가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벨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보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의 혁신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논산계룡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기관 시즌2와 관련돼서 국방 혁신 클러스터가 더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대표께서는 이 방위산업까지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대전에 보면 우주산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우주청이 우리 후보는 대전에다가 반드시 좀 이전해서 대전을 더욱더 이 대전 특구와 관련된 이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와 관련돼서 대전과 세종이 이 국가산업단지로서 이렇게 좀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청권의 표심과 대선 결과를 연계할 수 있는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동혁 위원장님께도 마무리 말씀으로 이 충청의 표심과 대선의 결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전략 말씀 청하겠습니다. 충청이 늘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늘 시대 정신을 따랐다는 것과 결국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충청의 민심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대 정신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충청인들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면 누가 지켜낼 것인가, 그 약속을 누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충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 중심에 있으면서도 늘 변두리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치력이 부족했고 우리 충청의 리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 후보가 충청을 진정한 대한민국의 심장,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충청인들이 윤석열 후보를 그런 점에서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마무리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도 아주 짧게 유권자에게 하실 말씀 짧게 청하겠습니다. 제가 중앙 정치보다는 지방자치에 더 관심이 많았었고요. 한 20년 전부터 제가 선거 때마다 얘기했던 게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통합의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때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실현이 되려면 우리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병루 교수님. 예,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도 정당 출신, 정당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도 신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느 분이 당선이 돼도
아마 굉장히 정치 교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양당이 다 누가 당선이 되든 신당을 창당하는 수준으로 큰 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공약도 비슷한 데다가 또 공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후보의 그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서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는 거는 정치 상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건데 이 겉포장과 속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되게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투표하지 않으면 내 주권자로서의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더 국민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또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 투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3월 9일 투표장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